종교의 존재 이유. 이 책의 앞부분에 있는 의미의 위기가 고개를 들 때라는 소제목은 의미의 위기가 고개를 들 때라는 소제목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담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속한 사회의 일상적 의미의 틀 속에서 의미의 틀 속에서 이 어려운 말로 하면 패러다임, 에피스테메 이렇게 보통 말하는 거죠. 음, 음. 나는 패러다임, 또는 에피스테메, 그지? 뭐 이런 세계관, 그지? 이게 세계관, 그죠? 세계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다른 사람이나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살죠. 이 사회적 의미의 틀은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상식적이어서, 그죠?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당연시 여겨져요. 이 당연이란 말이 중요한데, 당연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당연하다, 그지? 이 당연하다는 말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다. 일면 북한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만 해볼게요. 어, 남성이 여성,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 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왜 요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말하면 it's natural이에요. 이러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일상적이고 상식적이어서 거의 의식하지 못해도 당연히 되지만, 근데 사실은 지금 세상은 의미의 위기가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할 것 같은 남성이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 그러니까 가부장이, 아버지가 쓸게요. 아버지가 요새 별로 좋은 말이 아니던데, 남성이라서 그런데. 아버지가 약간 폭발적인 말이죠. 어쨌든,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건 당연하다. 이게 왜냐고 물을 필요도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치? 너무나 당연하지. 뭘 그걸 물어봐. 당연하지. 그렇지만 당연시되던 의미의 세계가 잘 작동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지금의 시대는 금방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이게 당연하다고 말하기 참 어렵죠.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 남편이,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그럼 그렇지만 남편이, 요새 어떻게 혼자 벌어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세상에 당연히 생각했던 의미의 틀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내볼게요. 결혼하면 당연히 당연히 출산을 해야지. 결혼도 선택이고 출산도 선택이라고 요새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의미의 틀이 이미 위기가 된 순간이죠. 그치? 그럼 기존에 있던 위기의 틀은 뭐냐? 아까 읽었던 이에서 읽었던 것처럼 뭐냐면 근대적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상식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요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보면 이게 근대 사회, 그치? 근대 사회에서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근대 사회의 그런 의미의 틀, 이런 것들이 위기가 된 사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의 위기는 벌써 내가 좀 얘기했지만 의미의 위기는 이건 당연히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찾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작동하는 것 같았던 사회의 상식적 규범과 의미 체계가 붕괴하죠. 출산과 결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출산과 결혼이 왜 문제가 되냐면, 왜 출산과 결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면, 그냥 출산과 결혼의 문제를, 그래서 사회 전체가 아노미 상태에 빠질 때 직면하는 의미의 위기죠. 아노미, 어찌할 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구 감소, 인구 감소가 아니죠. 인구 축소죠. 인구 축소 아니지. 인구 소멸이죠. 인구 소멸까지 소멸. 그렇게 생각하면 위기 처음 느껴지죠? 이라는 위기에 복잡하는, 예를 들어
하나만 예를 들면 공정화는 인구 감소 경향은 의미의 위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의미의 위기에서 비롯되는 거. 어떤 의미? 근대 사회의 의미의 틀이 작동하지 않는 위기. 그지? 위기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 사회, 결혼하고, 커서 애 낳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고, 어쩌고, 이런, 그런 의미의 틀이 작동하지 않는 위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근대 사회의 정부죠. 근대 정부는 아노미 상태, 맞아요. 뭐에 있어서? 인구 감소, 인구 감소 대책에 있어서.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다. 그래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근대적인 체제, 근대적인 의미의 체계죠. 의미의 틀, 옹호하는, 그지? 정부, 그지? 그런 체제의 정부. 정부는 안오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IMF 위기, 위안 위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근대가 무너지는, 그다음에 일본의 쓰나미로 인한 원전 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어, 보통 위기 뭐 그런 거 큰 대형 사고들이 대부분 다 이런 의미의 틀의 위기를 로 인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리성이 강조하는 지금까지 작동하던 사회의 상식적 규범과 의미가 체제가 붕괴한다는 의미의 위기는 전근대 사회의 위기가 아니죠. 전근대 사회 위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근대 사회의 위기에, 근대 사회의 위기에. 그리고 이거는 위기라고 해서 위기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기리성 교수는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탈근대 사회의 도래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미의 발견을 촉구하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데 기리성 교수가 종교에 관한 영성에 관한 책을 쓰신 이유가 이 탈근대 시대의 도래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영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근대 사회의 정치적 위기를 이성과 자의식의 비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성과 자의식. 이게 뭐예요? 근대의 기본적인 이념이죠. 사상이죠. 이성과 자의식. 그 비극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간 해방이라는 혁혁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근대 사회의 인간 해방, 혁혁한 공헌을 세웠죠. 근데 근대 사회에 개인의 인격과 권리 중심의 삶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런데 사실은 좀 가져다 줬었죠. 줬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 소리죠. 이제는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의식의 지나친 발달 자체가 불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불행의 원인은 이 자의식, 개인의식, 인간해방, 개인 인격, 이성 이런 것들 자체가 불행의 원인이 돼버린 거죠.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의식의 발달과 함께 인간은 자의식의 발달은 좋은 말이죠. 근대적인 좋은 말이에요. 근대적으로 자의식의 발달이 벌어서 인간은 해방이 됐죠. 인간은 해방이 됐어요. 어디서 해방이 됐어요? 전근대적 종교적 억압에서 해방이 됐죠. 근데 자기 분열과 자기 소외. 이건 현대의 자기 분열과 자기 소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보면 이거는 근대적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생략된 말은 근대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략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보여요. 이 시대 구분론이 생략돼 있어서 그래서 아까 시대 구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 그지? 현대적이 아니죠. 탈근대적이죠. 현대적은 우리 한국식 표현이고 그거는 그때뿐이 쓴 거, 그때 이상한 시대에 잠깐 쓴 거고 사실은 탈근대적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용어일 거예요. 탈근대적 자기 분열 및 혹은 자기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즉 지금 시대는 근대를 넘어선 시대다. 라는 게 기리성 교수의 생각이고 그게 근대사회의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왜냐? 근대사회가 이미
끝나서 다른 세상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 존재를 의식하는 대자적 존재가 되는 순간부터 이게 뭐냐면 이게 자의식이죠. 이게 자기 존재를 의식하는 대자적 존재가 되는 거 순간 이게 뭐냐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자의식의 정의예요. 자의식. 다시 말하면 자기의식이죠.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대상으로 대자적 그건 뭐냐면 자기를 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뜻이에요. 한자가 어려운 거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 거울처럼. 그죠? 이 자기의식이죠. 이게 자기를 이상에도 나오죠. 많이 나오죠. 자기를 거울처럼 대하는 의식.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아. 동물은 아니죠. 동물은 그냥 나만 있죠. 근데 인간은 나와 남을 구별하고 비교하는 삶을 살죠. 그죠?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 해방이 온 거죠. 이게 인간 해방의 획격한 공헌이에요. 그러니까 근대가 지금 사회는 불행해졌다, 뭐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그 근대의 성취 때문에, 이념적 성취 때문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 자체도 생긴 거죠.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된 거. 그러니까 이 말은 좀 과장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과장되게 말씀하신 거고, 어떻게 말씀하셔야 정확하냐면,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지? 행복을 가져다 줬어요. 사랑,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지만, 여기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는 탈근대 시대, 이제는 더 이상 너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을 지금 한꺼번에 팍 줄여서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옛날엔 가져다 주었어요. 행복을 가져다 줬어요. 낭만적 사랑. 그죠? 낭만적 사랑. 등에 의해. 그지? 낭만사랑이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했잖아. 그죠? 나는 너를 사랑해. 자식이잖아. 너. 그죠? 가져다 주었지만, 못 갖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했던 행복하고 다른 뭔가를, 그지? 그래서 이 존재와 의식, 몸과 마음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는 이중적 자아. 이게 이제 탈근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괴리를 의식하는 거예요. 자의식이 너무 커져서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안 되니까 이 괴리를 경험하는 이중적 자아를 대자적 존재에서 자기 의식을 하면서 나라는 게 생기고 이게 나라는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 의식이 생긴 거죠. 이 나라는 의식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나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너라는 의식이 생기고 나라는 의식과 너라는 의식이 생기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낭만적 사랑이 가능해졌어요. 이 자체는 엄청난 업적이죠.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그러니까 동물과 달리 우리는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자의식을 갖게 됐는데, 문제는 그게 자기 분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 말을 묘하게 썼는데, 인간의 비극이자 특권이기도 하다. 굉장히 묘한 말이죠. 인간의 비극이자 특권이기도 하다. 이 특권은 뭐야? 요거는 근대적. 근데 뭐가 비극이 된 거예요? 탈근대죠. 더 이상 이게 특권이 아니라 짐이 돼버린 거죠. 요거는 근대적 특권이기도, 탈근대적 비극이기도 하고, 근대적 비극이기도 하지만, 요건 또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요건 또 다시 한번 밑에서 다시 읽을게요. 요거는. 기리성은 근대 사회의 인식이 처한 이러한 난처한 경지, 난경이죠. 그죠? 성공을 했는데, 자유주의가 발달해서 잘 됐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인간의 비극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특권으로 특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묘하게 썼어요. 왜 묘하게 썼냐면, 이건 이중적으로 말할 수 있고, 탈근대적 특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근대적 비극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걸 이중적으로 썼어요. 탈근대적 특권이라고도 말해요.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썼냐면, 요 두 번째 부분,
요 두 번째 부분으로 설명을 해보면 요거 근대적 특권이나 탈근대적 특권 이렇게 말해보면 요거예요. 왜 특권이라고 얘기할 때 이때는 요 탈근대적 특권이에요. 뭐냐면 근대 사회의 자의식의 지나친 발달이 초래한 불행과 자기 분열이나 자기 소외의 비극에 관한 해결책을 종교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해결책을 종교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요. 굳게 믿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기리성은 이게 비극이 아니다. 특권일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인간 존재의 구조적 취약성을 강조하는 현대사상가 에리 프롬은 바로 인간 존재의 특성에서 종교의 유래와 기능을 찾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이때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현대사상가죠. 현대사상가. 현대사상가라는 건 탈근대사상가랑 거의 같은 얘기죠. 인간에게는 존재와 의식의 분열을 재통합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종교가 쏙 들어왔죠. 다시. 그죠? 종교적 성향이 다시 들어왔어요. 근대면서 세속화되면서 종교를 버렸는데 다시 종교를 존재와 의식의 분열을 재통합하려니까 그래서 종교는 이렇게 자기 분열을 안고 사는 불안정한 존재인 인간에게 이때 인간은 탈근대 시대의 인간이죠. 그죠? 의식하게 된 거예요. 탈근대 시대의 인간에게 뭘 준다? 정향의 틀, 오리엔테이션, 프레임 오브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우리 어디 회사나 학교 같은 데 오리엔테이션 하죠. 방향 잡기죠. 방향 어디로 잡아야 될까? 그때 틀. 정향의 틀. 어려운 말로 번역을 하셨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는 틀이에요. 그죠? 방향 잡기의 틀. 그지? 방향 잡기의 틀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가야 돼? 그럴 때. 그러니까 즉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제공하고 우리가 몸감을 맞춰 사랑하고 추구하는 어떤 궁극적인 헌신의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헌신의 대상이 필요하겠죠? Object of Devotion. 이 보세요. 헌신. 종교 용어죠. 뭔가 갈 길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지? 그거 필요할 때 다시 이렇게 존재와 의식의 분열된 거를 다 통합하려니까 종교적인 생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틀을 잡으려고 보다 보니까 방향을 잡으려고 방향의 틀을 잡으려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 틀을 만들려고 보니까 목표점이 있어야 되고 헌신할 대상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재통합의 기능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는 특정 종교하고 관계가 없죠. 그죠? 종교 일반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종교에 관한 공부와 연구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읽는 이유는 특정 종교를 찬양하거나 권고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거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 결과죠.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교로 이런 효과를 보느냐가 문제인 거죠. 어떤 종교인 거는 본인들이 자기 상황에 알아서 하면 되죠. 기리성의 종교학의 변별성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교유의 관습적인 종교학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천주교 다니냐, 불교 절에 다니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땐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기리성 교수가 이 기독교, 천주교 이쪽에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이쪽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뿐이지 이때 말할 때 이 그리스도교라고 말할 때 불교도 포함된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어쨌든 그걸 넘어서서 인문학을 이끌어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앞부분 요거는 어때요? 전근대 시대의 유산이죠. 근데 이거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초월해서 넘어서서 포함해서 그걸 넘어서서 그런 걸 찾을 수 있다. 바로 이기 때문에 종교학이 필요하다. 종교가 필요하다. 인간은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존재이고 인문학은 이러한 성찰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삶, 자기 삶을 상대로 반성적 숙고하는 삶 이런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사회는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삶이냐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있어요.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있었어요. 여기다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떤 삶일 때 그래요? 생각 없이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공동체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 자기가 생각 없이 살 수 있으려면 사회, 자기가 본인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공동체의 의미의 틀이, 그치? 변하지 않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안 변한다면 생각 없이 살아야 되죠. 그냥 하던 대로 살면 되죠. 지금까지처럼. 그죠? 생각 없이 산다는 건 뭘 뜻하냐면, 관습대로. 지금까지처럼. 그치?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의미의 위기. 의 시대라면, 생각 없이 생각하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다면, 위험에 처하기. 위기사회, 위험사회예요. 요새 코로나 시대에 생각 없이 막 돌아다니고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오래 살기 힘들죠. 위기의 사회가 지금 누구나 다 왔다는 거를 뭐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만 같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건 추상적인 얘기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현실적으로 닥쳐와 있죠. 기후변화, 온도가 40도, 50도가 되고 기온이 누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는 삶, 이런 삶이 필요해진 세상인 거죠. 주체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만 자기 성찰이 없는 삶은 남을 따라 사는 삶, 사회 요구대로 사는 삶이 되고 싶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게 문제인 거죠. 내가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 남이 나를 대신해 사는 꼴이 되고 만다.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하나 사례 들어볼까요?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 이유,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반성적, 숙고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당하기 쉽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묘한 얘기인 게, 당신은 위기에 있어요. 왜냐면,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당신은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에 반문할 수 없는 사람, 경우에 당하는 거예요. 당신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에 반문할 수 없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프랑스 문인 폴 바베리는 그대가 용기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그죠? 살다 보면 사는 대로 되겠지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리성의 종교학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고 읽고 있는 이 책의 주제가 나하고 관계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나 관심 있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생각대로만 살 수 없고 좀처럼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세상이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이지만 할 수 없죠. 위기의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그나마 생각 없이 살면 정말 꼭두가시 삶을 변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내가 보이스피싱 얘기를 했어요. 자기 삶을 상대로 반성적 숙고하는 삶이 요구되는 이유는 자기 성찰이 없는 삶은 남을 따라 사는 삶,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삶이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근대 사회의 패러다임에 관한 반성적 숙고가 없이 산다면 이게 필요해진 거죠. 이게 필요해진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 남이 나를 대신해 사는 꼴이 되고 마는 이유는 왜 그래요?
기존의 근대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에 본질적이고 전면적인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그래. 이게 안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이게 안 왔으면 탈근대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 없는 기존의 근대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 속에서 이게 새로운 사회가 온 거예요. 탈근대, 뭐 근대는 아니다 이거지. 그런 사회가 왔는데 거기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반성적 숙고고 인문학이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인문학 전반에 걸친 기존의 근대 사회에 대한 철저한 반성적 숙고의 작업에 있어서 이런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에 있어서 기성은 종교학자 본연의 분야에 집중하며 한국 그리스도교의 잘못된 신앙 논리를 우선 직접 비판하고 있어요. 뭐가 틀렸냐? 왜 잘못됐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